밤이 깊어 새벽으로 흐르는 것이 두렵고 안타까우면서도 영애는 발코니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밤이 영애에게서 잠을 앗아갔습니다. 살갗에 닿는 밤 기운이 차가웠습니다. 모두들 잠든 새벽 추운 발코니에 홀로 깨어있는 일이란 은밀하면서도 무섭고 충일하면서도 결핍된 그 무엇이었습니다.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신비한 느낌이 영애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단 한 번뿐일 밤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애는 내내 두려운 마음으로 어느 방향가에 머무르고 있을 건빈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기척이 느껴져 영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갈색 고양이 한 마리가 발코니 난간을 타고 이쪽으로 조심스럽게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영애와 눈이 마주치자 고양이는 동작을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꿇어 엎드렸습니다. 영애가 하늘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가만 다가왔습니다. 영애는 고양이의 진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소리 없이 영애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한밤중 들고양이와의 조우가 기분 좋을 리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영애는 고목나무처럼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마침내 고양이는 와인잔이 놓여있는 테이블까지 다가왔습니다. 힐끔힐끔 영애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애는 고양이가 어서 제 갈 길로 가져왔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걸음질쳐 영애 가까이로 오더니 주인 곁에 앉듯 한껏 온순해졌습니다. 고양이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영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영애와 고양이는 그렇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건빈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애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건빈의 얼굴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빈이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건빈이 얼굴을 마주 바라볼 수가 없어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건빈은 삶의 정점에서 술을 왜 마시기 시작했는지 그도 영애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술을 마시고는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운전도 못할 상태로 집도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의료사고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애는 건빈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빈의 수술 실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술을 보란듯이 해내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동료 의사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건빈의 실력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영애는 건빈에게 이별을 구합니다.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 베개가 계속되는 동안은 터창없이는
잠들 수가 없어. 밤이 없으면 잠들지 않고 일하면 썩 훌륭한 인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건빈에게 자기 인생이 끝없는 하얀 밤처럼 느껴졌나 봐. 기억과 욕망이란 신의 영역이란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선택했겠지. 건빈은 그림자를 잡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빈은 눈물을 보입니다. 늦었는데 다행히 병원은 진료 시간을 넘기고도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냥 여전히. 의사는 필요한 얼굴로 영희를 쳐다봅니다. 그가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아 영희는 얼른 덧붙였습니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가려움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잠이 질겨질 것뿐입니다. 그저 끈적하고 질긴 잠이 백혈구처럼 가려움을 감싸고 녹이고 삼켜버립니다. 약이 주는 잠은 폭염 속 한낮의 아스팔트처럼 뜨겁고 끈적거립니다. 가려움뿐만 아니라 영희의 모든 감각을 망가뜨려 주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불면도 불면이 새끼친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감정의 파편들도 고요히 덮어주었습니다. 가려움에 너무 관심을 주지 마세요. 병은 때로 응석바지와 같아요. 골똘히 생각하면 없던 가려움도 스멀스멀 생각납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생겨난 알러지는 어느 날 씻은 듯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영희 씨도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심한 정신적 억압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내분비 기관을 교란시켜 호르몬 분비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몸의 약한 쪽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외성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원인도 증상도 너무나도 다양하죠. 눈에 실핏줄이 터져 실명하는 사람도 있고 몸의 한쪽에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하면 가려움은 좀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려움은 낫다고? 영희는 표정 없는 얼굴로 의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누군가에게 이 속을 꼭 한 번은 열어보이고 싶었습니다. 사람 없는 갈대숲을 맨발로 달려가 갈라진 벌판에 갈대 뿌리 틈으로 나는요 소리 지르고 싶다는 그러나 지워버립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증언하는 건 스스로 모자라는 사람임을 강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영애의 목소리는 좀 전과는 톤이 달랐습니다. 높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순간 긴장하였다는 게 전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애는 건빈의 어깨를 흔들었고 그런데도 숨만 몰아쉬는 그의 뺨을 툭툭 치기도 했습니다.
장난 그만해 하고서 영애는 드디어 건빈의 두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어깨만 젖은 빨래처럼 잠깐 들썩거릴 뿐이었습니다. 건빈은 앞으로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벽에 등을 기대 앉은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은 더 이상 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석하게도 보였습니다. 어디가 이상한데?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건빈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영애는 건빈의 상태가 심상찮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도 이때쯤에서일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자신이 119 구급대를 부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뭘 물어보려 하거나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마에 진 땀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준 뒤 가게 안에 들어가 시원한 콜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건빈은 입에 물려준 콜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시 한 모금 더. 그러나 세 번째까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두 모금이나 건빈이 마신 것을 회복의 신호로 본 듯했습니다. 안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마셔. 괜찮아질 거야. 너무 무리했어. 며칠씩. 영애는 순간 울먹거린 듯 했습니다. 건빈은 슬픈 눈으로 영애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허공의 질감은 또다시 공존했습니다. 따스함과 축축함이 이제는 등을 보이고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영애의 등에 실려 서서히 사라지고 가을 숲에 잘 마른 오솔길처럼 바스락거리는 서늘함이 허공의 공간 안에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 서늘함이 영애 쪽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서늘함임을 느꼈습니다. 영애는 어둠의 저편 끝으로 사라지고 날은 캄캄하게 어두웠습니다. 나는 커튼을 여미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바다 내음이 밤새도록 허공의 변방에서 으르렁거렸지만 그 인기척 없는 바닷가 호텔 방에서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은 깊고 아늑했고 빠져 죽을 듯이 곤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에 관하여 나는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을 겨우겨우 말하기에도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합니다. 하여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를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던 손님은 신선하고 반가운 시간의 손님이었습니다. 나는 그 손님을 맞아 수줍고도 친밀하게 대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찾아온 새로운 힘에 의하여 부드럽게 엉기고 연결되는 시간 위에서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영애가 내 방에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내가 잠에서 깨기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깊이 잠들어 있었으므로
영애가 다녀간 기척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찾아온 새로운 힘을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건비는 어릴 적부터 물건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들만을 모아놓은 다양한 물건들, 버려지는 누군가에는 추억이 되는 물건들. 10살 이후로 건비는 밑창이 떨어져 나간 운동화라든가 손잡이만 남아있는 숟가락 같은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쓸모없게 된 물건이라도 쓸쓸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타다 남은 고무장갑, 다리가 부러진 상, 물에 젖어 반쯤 녹아버린 멀티비타민, 이런 것들은 곤빈에게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버려진 물건들을 보면 한겨울에 쇠로 된 난간의 이마를 맞대고 싶은 충동이 일곤 했습니다.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슬픔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자전거를 타면서 20번째 생일날 식구들 몰래 짐을 싸면서 터미널 화장실 벽에 조잡한 낙서들을 보면서 곤비는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지을 추억의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어릴 적 건비는 새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형은 신발 바닥에 자기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이름이 반쯤 지워지면 작은 형이 신발을 물려받았습니다. 곤빈의 차지가 되었을 때쯤이면 이름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비는 바닥이 반들반들해진 신발을 신고 언덕길에서 미끄럼을 탔습니다. 곤빈의 아버지 꿈은 방 5개가 있는 집을 짓고 식구들을 모두 태울 수 있는 카니발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절약해야 해,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작은 형의 키가 큰 형을 넘어서자 부모님은 작은 형에게 새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물려받을 신발이 더 많아졌습니다. 곤비는 신발을 사줄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고 부모님을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가장 형평상 사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얼른 키가 빨리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형도 앞지르고 작은 형도 앞지르면 새 신발과 새 옷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곤비는 하루 종일 먹었습니다. 하루 5끼도 먹고 6끼도 먹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매일 동네 한 바퀴를 2시간 이상 운동을 하였습니다. 곤빈의 몸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키도 부쩍 커졌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곤비는 새 신발과 새 옷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약을 끊은 지 2달 만에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았습니다. 그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입이 마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고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전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면서 앞만 보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현재에 집중하려고, 괜찮아지려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줄여나갔고 끊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아졌다고 내게 보여주고 싶어서 예전에 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겨울보다는 봄에, 봄보다는 여름에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났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회복되지 않는 듯해서 불안했습니다. 이혼 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복수라고, 보란듯이 잘 살면 된다고 말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내 등을 천천히 두드리는 손길에서 내 등을 후려치는 채찍이 되는 동안에 고통 안에서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꾸만 뒷걸음질 쳤고 익숙한 구덩이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 서린 두려움이 나를 장악했습니다.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만큼 강해질 수가 없을까?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오래 울던 밤에 나는 나의 약함을, 나의 작음을 직시했습니다. 인내심 강한 성격이 내 장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인내심 덕분에 내 능력보다도 더 많이 성취할 수 있었으니까 왜 내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인내하려고 했을까? 삶이 누려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수행해야 할 일더미처럼 느껴진 것은 삶이 천장까지 쌓인 어렵고 재미없는 문제집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나를 위해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을 멋지게 그리는 것입니다. 묵호에 와서 할머니는 처음 바다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바다에 대해 설명해 줬지만 그런 설명은 무용했고 서울에서 흑백 사진으로 본 바다도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실제로 보고서야 할머니는 바닷가 직접 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는 할머니가 그때까지 봤던 모든 것 중에 가장 컸습니다. 처음에는 그 크기에 압도되었지만 자주 보고 지내다 보니 바다의 작은 부분들에 정이 들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의 바다 냄새, 백사장으로 밀려오는 물의 소리, 하얀 포말, 얇은 조개 껍데기 안쪽에 부드러운 감촉, 밀려오는 해초더미들, 모래사장을 걸을 때의 느낌, 해가 질 때 변하는 수평선 너머의 색깔. 할머니는 영숙 아주머니와 미자와 말숙 할머니와 함께 그 모습을 보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얼이 빠진 채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보다가 날이 온통 컴컴해지고 나서야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증조모에게 크게 혼난 적이 많았습니다. 증조부는 부모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어떤 목격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묵호는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지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증조모와 할머니는 증조부의 부모가 묵호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증조부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묵호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러 갈 때면 쓸쓸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할머니는 묵호 등대에 힘없이 서성이며 저 멀리 비치는 붉은 노을을 바라봅니다. 아파트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별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영애는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7층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닮아 키가 크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가까이서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이에 비해 숱이 많고 염색하지 않은 짧은 머리카락, 넓은 이마, 쌍꺼풀이 없이 긴 눈, 오뚝한 코, 긴 인중과 인중에 난 솜털, 붉은색에 가까운 도톰한 입술을 봤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웃음주름이 있었고 미간에 2개의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키는 나보다 조금 작았고 바른 자세에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끌자로 짚고 선 주름진 손에는 갈색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닮은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흰 머리가 싫어서 매번 염색하는 엄마의 검은 머리카락과 좁은 이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 재회했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어색함 뿐이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전에 알던 내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머니가 내 할머니라는 이유로 내 생활을 간섭하지는 않을지, 익명으로 살고 싶은 내 의지와 반대로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할머니의 손녀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본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봉고차에 할머니들이 여럿이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모두 알록달록한 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봉고차에 올라타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늦었어! 늦었어! 할머니들이 재촉하자 할머니도 봉고차에 올라탔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태운 봉고차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에 할머니를 본 기억이 없었더라면 영애에게
부담스러움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기억, 같이 웃던 기억은 36이 된 내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영애는 손녀라기보다는 대하기 어려운 30대 중반의 여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귀여워하고 역성 들어줄 손녀라기보다는 사이 안 좋은 딸의 나이든 자식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영애와 할머니 사이의 난감함, 어색함, 어려움이 나쁘지 않았고 그런 감정들의 바닥에 깔린 우애가 신기했습니다. 영애는 할머니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어색함을 풀어갑니다. 언니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습니다. 앞니가 2개 빠진 언니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 티셔츠에 데님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랑 노는 건 어른한테 비밀이야? 언니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비가 온 다음 날 놀이터에서 모래로 거대 도시를 지었습니다. 놀이터에 생긴 큰 웅덩이를 바다라고 하고 도랑을 파서 물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공터 벤치에 앉아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애들을 같이 구경했습니다. 언니는 내가 자전거를 탈 때면 뒷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내 귀에 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새된 소리로 자주 웃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나무를 올려다보면 언니가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애야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언니의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언니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죽은 언니와 같이 논다는 말을 했을 때 엄마는 내 등을 때리면서 울었습니다. 너 그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나쁜 거짓말해서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엄마 앞에서 나는 내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언니는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다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 뒤로 언니가 다시 내 옆에 올 때면 나는 언니를 밀어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언니는 슬퍼 보였고 그런 언니를 보는 내 마음도 그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나의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끔은 언니가 해줬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떠올렸고 언니와 함께 놀 때의 감각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모든 것은 낮잠을 자다 꿨던 꿈처럼 실감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학교에 들어갔고 한글과 숫자를 배웠고 시계를 읽는 법을 배웠고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거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죽은 언니와 놀아났다고 말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 앞에서 나의 진실을 떠벌리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엄마의 고통 앞에서 나의 진실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엄마의 불행에 나의 불행을 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잘 자고, 잘 먹고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 나는 언제나 잘 웃는 아이였고, 자라서는 잘 웃는 어른이 됐습니다. 마음속으로 울고 있을 때도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미는 장난꾸러기에 응석바지였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 꼬리를 치며 쫓아왔고 작은 토끼 인형을 물고 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번호키를 누를 때면 흥분해 앞발로 문을 긁어댔습니다. 그 작은 개의 존재가 짧은 시간에 나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퇴근을 할 때 나를 반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기뻤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설사하고 토하는 마미를 보고도 처음에는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구조한 다음 날 병원에 데리고 가서 기본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홍역이었습니다. 의사는 마미를 입원시켜서 수액을 마치고 홍역 항체가 있는 개의 피를 수혈받아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마미는 동물병원에 있는 아주 작은 방에 입원했습니다. 일반 입원실과 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마미의 입원실 앞에는 살균제를 뿌린 패드가 깔려 있었습니다. 입원실에 드나들 때는 신발 바닥을 그 패드에 닦아야 했습니다. 손과 문고리도 소독해야 했습니다. 마미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링거 줄이 답답했는지 이빨로 줄을 끊어 놓아서 머리에 넥 칼날을 씌워야 했습니다. 마미를 병원에 두고 집으로 가는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미와 말이 통했다면 그 애가 병원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애가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갇혀서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할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퇴근을 하자마자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패드에 신발 밑창을 닦는 동안 내 기척을 알아들은 마미가 안에서 삑삑 소리를 냈습니다. 내 칼날을 쓰고 한쪽 앞발에 조셉 바늘을 꽂은 마미가 두 발을 들어서 나를 반겼습니다. 애가 기운이 좋아요. 수의사가 희망이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늘 수혈을 받았으니 내일 아침에 백혈구 수치 검사하고 연락드릴게요. 나는 마미를 오래 쓰다듬어 줬습니다. 슬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이거 다 나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대. 마미야, 너 바다 가봤어? 나중에 같이 가자. 외롭더라고.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 시점에 이미 나는 마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마음을 접었고 마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지하철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하늘 꼭대기에서 빛을 뿜어내고 그 빛을 반사한 강물이 눈이 시릴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라색 맨투맨 티를 입은 어린 여자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입을 조금 벌린 채로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20대 초반 지하철을 타고 왕복 2시간 거리를 오가며 통학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피곤했고 지하철에서는 대개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깊은 잠든 날에는 나도 모르게 옆에 앉은 사람들 쪽으로 꾸벅대곤 했습니다. 학생, 그러지 말고 나한테 기대해. 그런 말을 하며 자기 어깨를 내어주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지하철로 통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하루를 다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나는 내가 탄 지하철이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유독한 공기가 밴 집으로 돌아가서 내게 남은 마음을 모두 끌어다 남편에게 쓸 힘이 점점 소멸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집으로 갈 때면 늘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굳은 얼굴을 한 채 핸드폰으로 뉴스를 읽고 있는데 20대 초반의 여자가 졸면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어깨를 비틀어 그녀가 내게 기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꾸 내게 기대려 했습니다. 나는 곁눈질로 그녀를 봤습니다. 무릎 위에 커다란 백팩을 올려놓았고 오래 세탁하지 않은 듯 낡은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자꾸만 내게 닿는 것이 짜증스럽고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남편의 외도와 그와의 이혼이 내 무릎을 한순간 꺾이게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외도를 알기 전에 나는 정말 내 믿음대로 덜 아프고 덜 병들어 있었을까? 나는 남편과의 결혼으로 내가 짓는 문제와 내가 가진 가능성으로부터 동시에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나의 원가족으로부터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처로부터 상처받을 가능성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고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차단된 채로 미지근한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건빈이 묵구에 처음 간 건 20살 때 일이었습니다. 영애 집에서 보름 정도 지내는 동안 건빈은 영애를 데리고 이것저것을 구경시켜줬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집 근처의 바닷가에도 가고 시장에서 갓 튀긴 팥도넛과 꽈배기도 먹고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건빈의 눈에 묵호의 하늘은 서울에서 보던 것보다 더 높고 푸르렀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영애와 함께 본 묵호의 밤하늘입니다. 건빈은 그때 은하수를 맨눈으로 처음 봤는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묵호에 도착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영애는 건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돌보려 하는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영애와 헤어지면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영애 씨와 정이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영애 씨를 못 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묵호에 내려가던 날 36살의 나는 자동차 뒷좌석에 살림살이를 가득 싣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묵호등대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본 건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내가 속해 있던 프로젝트 팀의 일이 끝나던 시점이었고 갈 곳이 없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합격 연락을 받자마자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와 장롱, 책상, 세탁기, 식탁, 카페, 식기를 전부 버렸습니다. 10년을 산 집이었기에 물건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사 당일까지 쓰레기 봉투 몇 개를 더 채우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건빈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묵호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아직도 혼자 살고 있는 영애 씨를 만났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영애 씨는 변함없는 외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